예, 애정대로라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고위급 회담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방미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 일정과 장소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담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앞당겨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 베이징에 오늘 오후 6시 25분인가요? 네. 예, 워싱턴 말 비행기 예약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죠? 아직 네. 뭐 서울도 공항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없는 거 아직 보니까요. 없죠. 예. 네. 그렇다면 바로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경우인데, 네. 북한 고위 인사가 이렇게 바로 워싱턴을 가는 경우도 드물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그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을 방문한 건 99년도에 조명록 원수가 이제 방문했을 텐데요. 그 이후로는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워싱턴에 이제 방문하기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질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8일인가요? 원래 만나기로 한 때가 그때 무슨 분주한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렇게 북한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갑작스럽게 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아마 미 측이 김영철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약속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고요. 아마 예. 북한은 그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던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아마 워싱턴으로 바로 직항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도 예정해놓고 다만 그 앞에서 보다 많은 것을 내놓아라 하는 미국의 협상 전술일 것 같고요. 뭐 요즘 보도 보니까 다시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아무튼 뭐 면담이 잡히고 기간이 길어진 것은 또 그만큼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갈 때 또 김 위원장이 전달하는 친서를 가지고 갈까 이것도 궁금한데 그 가능성 높게 보십니까? 네, 아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김영철의 방문이 정말로 의제 조율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서포트를 이제 아무래도 친서를 통해서 아마 김정은이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김영철한테 모든 정권을 위임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이제 응대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친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또 그것도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도 이제 친서가 한 번 또 전달이 됐다고 그렇게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를 아마 전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북한 통전부하고 미 CIA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물면서 교섭을 해왔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의제 조율이 된 것 같다.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렇게까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작년 연말경에 앤드류 킴 전 CIA 한국 팀장이 한국에 와서 뭐 북측 인사를 만났다 하는데 그때 아마 후임자를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임자와 북측 통전부 쪽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고 예. 이번에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지난 주말에 인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북한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부 공식 인사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고 역시 정보 쪽에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북미 간 양측의 전반적인 의제라든가 논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요. 예. 아무튼 형식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미국이 북한이 버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접촉이 됐으면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워싱턴 행에서 사실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포함됐다라고 어제까지 급하게 뭐 속보 나온 부분에서는 포함이 됐었는데 다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최선희 부상은 스웨덴 행을 택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비건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실무급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불발된다면 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불쾌한 기분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실무 접촉을 꺼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무 접촉을 하면은 그것은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 그러니까 철저한 신고 검증 이쪽에 중점이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웨덴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작년 6월 1일 김영철이 방미했을 때를 보면은
최강일, 그러니까 북미국 부국장인데 북미국장으로 승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국장, 그분이 또 핵 문제를 잘 담당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일의 보좌를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이제 실무 정책의 카운터파트는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스티브 비건의 격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스웨덴에서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가 만나고 그렇죠? 이제 워싱턴에서는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네.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론 실무고 고위급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 센터장님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서도 이제 사회주의국가 외교에서 좀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그 당과 그 정부의 인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의 인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제 조율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국가 외교에서 정부 대표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의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투 트랙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그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의제 조율에 나설 거고요. 그다음에 최선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게 되면은 최선희가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주로 다뤄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저는 최선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스웨덴에서 비건은 못 만나게 되더라도 이거는 아무래도 의제 조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차후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같은 경우는 아마 의전 쪽에 이제 집중을 할 것입니다. 뭐 비건 대표가 이렇게 그냥 워싱턴에 머물게 되고 최선희는 스웨덴으로 가서 또 못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행보들이 이번 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을 있을까요? 아마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가서 하는 것은 큰 틀에서만 합의일 겁니다. 구체적인 이제 협상은 이제 어쨌든 작년의 모델이 올해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성킴 대사와 그렇죠. 최선희가 만났지만 예. 이번에는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가 만나겠죠. 뭐 아마 이달 말부터라도 어디 특정 장소에서 그런 면담을 계속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겠죠. 그런 협상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뭐 스티브 비건은 중요한 건 워싱턴이거든요. 뭐 스웨덴의 1.5 트랙 회의가 그 내용도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최선희를 만날 필요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거길 또 굳이 따라간다면 미국이 급하긴 급하구나 한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릴까? 대부분 2월 중순 정도로 관측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네. 베트남, 미국도 만족하고 북한도 만족하고 네네. 제 생각엔 중국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세 나라에게 이제 모두 이제 적합하고 아무 편안한 장소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외교 수교한 나라들 많지만서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남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 뭐 이 정도로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한테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협상, 딜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제재 해제를 해주게 된다면 영변 핵시설까지 뭐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핵신고 검증을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핵 사찰단,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돼서 사찰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 과연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서는 어느 선에서 서로 좀 조율을 하고 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현재로서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워낙 안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지금까지 나온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이게 나왔고 미국에서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시사한 것처럼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활동 동결이 카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한 5개가 되는 예. 거죠. 반대로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또 북한도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가동,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됐으니까 한 4가지, 5가지가 있는 거죠. 역시 이게 어떻게 교환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다 교환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진만 한 다음에 정상회담 개최 쪽에 중점을 맞춰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조합은
뭐 작년과 같이 이제 스티브 비건이나 최선희의 면담이라든가 또는 뭐 제3자 정보 쪽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의도가 정보 라인 쪽에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것이 교환돼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뭐냐면은 검증인데 검증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 참관.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겁니다. 영어로는 옵저베이션. 그걸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 가서 구체적인 시료를 채취를 해야 돼요. 영어로는 샘플링인데 예. 이 시료를 채취를 해야지 북한의 핵활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고 가장 중요한 핵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미국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은 아마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걸 웬만한 건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는 더 네. 진전된 결과물이 나와야지 네. 이후에 있을 그런 프로세스들이 차근차근 좀 진척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낙관하는 분위기예요. 네. 문재인 특보도 그렇고요. 네. 이번 이제 고위급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네네. 결과물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일의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서로의 의지와 의사를 합의하는데 결과가 이제 우리가 결과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레임이 짜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구체적인 교환 내용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출발점을 이제 둘이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핵화라고 막연하게 여태까지 이제 서로가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실무 회담 그리고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프레임이 짜져야 될 텐데 아마 이번에 그러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리스트 서로 교환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선만 마련을 하게 되더라도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 재밌는 게 교수님 그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뭔가 좀 서둘러 빠르게 좀 진척되는 네네. 속도가요. 그런 네.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어떤 오더는 아닐지라도 네네네. 선물을 받아왔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네. 사실은 또 미국과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된 상황인지 그건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그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보도가 나온 건 없지만서도 우리가 그 정상회담 결과 그 발표문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무래도 정치적인 해결을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한반도 문제 정치적인 해결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의미는 이제 북한에게 용단을 이제 내리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리비아 케이스도 볼 수 있고 베트남 케이스도 볼 수 있고 중국 케이스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제 그 베트남 케이스를 이제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비핵화하고 개혁 개방하고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면 뭐 베트남과 같은 경제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북한한테는 이제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베트남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서도 도입 무위를 하고 나서 미국과 수교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 사전 협의가 한 10년 정도 걸렸지만서도 수교를 향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결 이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북미 회담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설득이 있었기에 네. 지금 이렇게 좀 추진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신 거죠. 근데 현재 미국 내에서는 사실 좀 비관적인 시각도 굉장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연구소 내에서도 이제 핵 능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북한 매체에서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양국의 보도 태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북한의 메시지는 이중적이에요. 어쩔 때는 작년 12월 21일 뭐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해야지 비핵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예. 지금은 또 대화가
눈앞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비핵화 의지는 뭐 저 의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비핵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자기들이 수용할 것인지 과연 예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이런 보도 행태는 북한은 이중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처음에 미국도 상당히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보도 태도가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쁘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10월 달부터 특히 11월 8일 날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방문하기로 돼 있는 날 안 온 이후부터 상당히 악화되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얼마나 검증 부분에서 양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비핵화의 폭을 뭐 쌀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잘게 자르지 않고 조금 덩어리라도 해서 한 서너 단계로 이렇게 비핵화를 합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론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들 저도 많이 접촉하고 있지만 만약에 검증 부분에서 진전이 있고 이 비핵화 단계가 뭐 이렇게 이제 영변 시설, 농축 우라늄 시설 그리고 핵무기 한 3, 4단계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대북 제재 완화는 우리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이 대북 제재 해제는 어려울 거라는 게 지금까지 기존 뭐 다 관련국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정말 잘 된다면 이 제재 해제 논의까지도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원산의 그 리조트 공사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 이거 제재 문제로 잘 공사 진척이 그러니까 내장재를 수입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잘 된다면 제재 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한 네다섯 가지 아젠다에서 만약에 중요한 건 영변 핵시설부터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에서 시료 채취라든가 의심시설 방문, 미국이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을 북한이 수용한다고 하면은 뭐 개성공단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북한이 끝내 검증 부분에 있어서 와서 보는 참관만을 주장한다면은 미국은 다른 카드로 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우선 그럼 폐기하라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장거리 미사일 또 폐기한다면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중에 하나를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떠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제재 해제의 폭도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아마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풍계리 핵실험장의 참관 정도라면은 인도적 지원만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카드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제재도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협상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뭐 시료 채취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검증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미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 해제를 허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 여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은요, 그 시료 채취라든가 이 검증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2008년에 육자회담이 깨지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진전을 못 내려면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플랜 B 성격으로 가진 게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 내 여론은 또 반전이 됩니다. 이 본토가 북한 핵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미국의 핵 전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인식은 본토에 핵이 날라올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약간 불안정한 정권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카드가 상당히 효율적인 카드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어떻게든 폐기하는 쪽에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미국 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국내 네, 상황이 셧다운 사태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뭔가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성과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서두르는 건 아니냐. 네, 네. 저희들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특히 국내 정치 문제에서는 굉장히 난관에 부닥쳐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올 상반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셧다운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뭐 줄줄이 청문회까지 이제 다 스케줄을 이제 의회에서 잡고 있다고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보니까는 뭐 이방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위까지 청문회를 이제 불러낼 거라고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문제도 있고 시리아 문제도 있고 외교적으로는 뭐 국내 정치 문제도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를 이제 그래도 그나마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그렇게 좀 여론을 좀
호의적으로 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북미 회담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제가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서도 그래서 12월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정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때 도와달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많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플랜 B 차원에서 핵 미사일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여론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ICBM을 정도로만 이제 협상을 하고 딜을 해버리면 사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협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한미 간의 공조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국익도 이렇게 반드시 반영하는 접근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과거부터 많이 제기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비확산 수쿨이 있고 이 비확산 수쿨에서는 일단 이 확산되지 않고 미국 본토 안전을 먼저 막자는 이야기가 이미 200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접근은 누클리어 제로, 완전히 핵무기를 빼내겠다 하는 접근을 해왔는데 협상이 어려우니까 약간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일단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철저한 비핵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미국도 한국의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 펜스 부통령의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연설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이라고 했어요. 사실 워딩이 그렇게 나와야 되죠.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이 약간 경솔했다고 평가되고요. 그런 쪽에 협상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동맹국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그게 좋은 신호가 된다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호기로 이제 아무래도 그 적극 활용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난 뭐 연말부터 이제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서도 아무래도 이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기대했던 결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